오늘은 500년을 이어온 나라 조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조선의 망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1910년 경술국치, 그러니까 한일병합 조약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완용이 도장을 찍었다는 그 사건 말이죠.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선의 몰락도 마찬가지였죠.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린 결과였습니다. 마치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낸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은 그 긴 몰락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조선을 들여다보면 유독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한 걸음만 더 빨랐더라면, 한 번의 선택만 달랐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자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이 무너져 내린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라는 특수한 정치 형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씨 같은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왕권은 유명무실해졌고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벼슬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벼슬을 산 지방관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모두 부패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죠.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백골증포, 갓난아기에게까지 군포를 물리는 황구첨정 같은 일들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은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1811년 홍경래에 난 1862년 임술 농민봉기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임술 농민봉기는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조정은 삼정이 정청을 설치해 세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안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500년 왕조의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이미 상당히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관료 사회는 부패로 물들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왕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63년 어린 고종이 즉위합니다. 실권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쥐었죠. 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서원을 철폐했으며 경복궁을 중건해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런 개혁만 보면 대원군은 유능한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정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쇄국 정책입니다. 대원군은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치며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 승리는 오히려 조선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서양을 두 차례나 물리쳤다는 자신감은 조선이 세계 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만들었죠. 척화비를 세우며 서양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옳은 길이라 믿었지만 바로 그 시기 이웃나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무섭게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일본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흡수하며 국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의 격차가 훗날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을 서구 각국에 파견해 근대 문물을 직접 보고 배워왔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빠르게 근대 국가의 틀을 갖춰나갔습니다. 반면 조선은 여전히 성리학적 세계관 속에서 서양을 오랑캐로 취급하며 교류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었죠. 물론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서구 열강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조선이 근대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지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는 뼈아팠습니다.
1875년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고 이듬해인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리한 관세권과 치외법권을 인정한 이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여러 열강과 잇따라 조약을 맺게 되죠. 문제는 조선이 이런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힘도 준비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문을 열었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것은 근대화의 기회가 아니라 열강의 이권 다툼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항장이 되었고 일본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갔습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곡물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정작 조선 안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른바 방공령을 선포해 곡물 유출을 막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자국의 경제조차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죠. 봉급으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도화선이 되었을 정도로 당시 하급 군인들의 처지는 열악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고 조선에 대한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됩니다. 1884년에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힘을 빌려 근대적 개혁을 시도한 사건이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1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개화파는 큰 타격을 입었고 조선 내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개혁을 이끌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개화를 꿈꾸던 이들은 정변의 실패로 목숨을 잃거나 해외로 망명해야 했고 조선 내부에서 근대적 개혁을 이끌 세력은 사실상 씨가 마르게 됩니다. 이후 10여 년간 조선의 정치는 청나라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원세계라는 청나라 관리가 사실상 조선의 내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외국인 관리의 손에 좌우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선의 자주성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894년 조선의 운명을 가른 두 가지 큰 사건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부패한 지방관과 무너진 삼정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한때 전주성을 점령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군도 조선에 상륙했죠. 결국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맞붙는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정작 조선은 이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자기 땅에서 벌어진 강대국들의 전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넘겨받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갑오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제 폐지 같은 여러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런 흐름에 위기감을 느낀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1895년 일본은 낭인들을 동원해 경복궁에 난입시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릅니다. 자국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주권이 얼마나 허약한 상태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훗날 이완용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 했던 시도. 역시 바로 이 을미사변 직후의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일본은 단발령까지 강행하며 조선 사회 전반에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투를 자르는 것은 단순한 머리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조치들은 전국 각지에서 을미이병이라 불리는 최초의 조직적인 항일, 의병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국왕이 자국 궁궐이 아닌 외국 공사관에서 1년 가까이 지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조선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은 조선에서 각종 이권을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철도 부설권 같은 국가의 핵심 자산들이 하나둘 외국으로 넘어갔죠. 1897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합니다. 국호를 바꾸고 황제국임을 내세우며 자주독립을 강조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력의 균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그 속도는 열강들이 조선을 잠식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차와 전기가 도입되고 근대식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는 등 겉으로는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듯 보였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군사력과 재정, 외교력은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열강들은 이런 대한제국을 진짜 독립국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들이 나눠 가질 하나의 먹잇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1904년 조선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은 러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격돌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 견제 세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가스라테프 트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고 영국 역시 영일동맹을 통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마저 전쟁에서 패하며 손을 뗀 상황에서 조선을 도와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조선의 운명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열강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조선 지배를 사실상 승인해버린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약소국의 주권은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언제든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만국 공법과 국제조약을 근거로 호소해도 힘없는 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강대국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곧바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기는 조약이었죠. 이 조약은 정식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포위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여기 서명하면서 조선은 사실상 주권을 잃게 됩니다. 조약 체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통곡과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논설을 실어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렸고 민영환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승인된 상황에서 조선의 저항만으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영환은 유서에서 2천만 동포에게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동포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서는 이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익형 같은 유생들은 직접 의병을 일으켜 무력으로 맞서기도 했죠. 하지만 개인의 절개와 저항만으로는 국가 전체가 넘어가는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07년 고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3명의 특사를 몰래 파견해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조약이었기에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일본에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킬 빌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고종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합니다. 이어서 정미칠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인 차관들이 대한제국 각 부처의 실권을 장악했고 대한제국의 군대는 강제로 해산됩니다. 자국을 지킬 마지막 물리력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군대 해산은 오히려 전국적인 의병 항쟁의 불씨가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은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격렬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이 시기의 저항은 이후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국가의 통치기구 자체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에서 의병, 항쟁만으로 나라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헌병 경찰을 앞세워 의병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갔습니다. 이 시기 이완용은 통감부와 손잡고 내각을 완전히 장악하며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는 마지막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대 통감을 지내며 조선 침탈의 설계자 역할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쓰러진 것입니다.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일개 자객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처단한 것이라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조선인의 항일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일본이 조선 병합을 더욱 서두르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거 직후 일본은 남한 대토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지역 의병들을 대대적으로 소탕했고 그 결과 국내에서 조직적인 무장 저항은 크게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한일병합 조약이 공포됩니다. 우리가 경술국치라 부르는 이 사건으로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나 백성들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소수의 친일 관료들이 국권을 넘기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삼천리 강사는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라 잃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결로 항거한 이들이 나왔고 수많은 이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황현이라는 선비는 절명시라는 마지막 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시에는 지식인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회한이 절절히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병합에 협력한 이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와 은사금을 받으며 새로운 지배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같은 나라 백성이었지만 나라가 무너지던 그 순간의 선택에 따라 이후의 삶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조선의 망국은 어느 한 인물이나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도 정치로 골문 내정, 쇄국으로 놓쳐버린 근대화의 시기,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한반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냉정한 이해관계까지 여러 요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완용 같은 인물들이 그 몰락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항, 늦어버린 개혁, 그리고 힘없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국제 정치의 냉혹함. 조선의 망국은 우리에게 그 뼈아픈 교훈을 지금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창덕궁에 갇힌 채 이왕이라는 이름으로 격하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로 불리던 왕실은 하루아침에 일개 지방 왕족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속에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살 길을 찾아 만주와 연해주, 일본으로 떠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이완용을 비롯한 일부 친일 인사들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자귀와 은사금을 받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잃은 대가는 이렇게나 다르게 갈렸던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대원군이 조금 더 일찍 문을 열었다면,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만약 조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뤄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로 시작된 내부의 부패, 쇄국으로 놓쳐버린 개혁의 시기,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외교,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라를 팔아넘긴 이들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조선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조선의 망국은 그 냉혹한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